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서소식으로는 의정 갈등 뉴스 준비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결국 2,000명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의대 학장들의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장협의회는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신입생마저 집단 휴학에 동참할 우려가 커지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올해 1학기부터는 복귀하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술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의대 증원 동결에 미온적이던 보건복지부도 총장협의회의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도 당정 협의를 열고 의대 학장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학생들도 학업에 매진하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이 학생으로 인해서 속 끓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이 의과대학 모집 인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의과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대생들이 다시 강의실로 돌아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부 결정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의정 갈등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폐소의료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이 동의한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공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보면 정부는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 사고 원인을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필요 의료에 한해 환자 유족이 합의하면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제 있었던 전투기 오폭 사고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려 15명이 다쳤습니다. 공군은 이번 오폭 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종사가 폭탄 투하 지점의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KF-16 전투기에 MK-82 폭탄을 장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오폭 사고에 사용됐던 폭탄과 같습니다.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전투기 2대에는 각각 4발씩 모두 8발이 장착됐습니다. 이렇게 폭탄이 장착되는 동안 조종사는 폭탄 투하 지점 좌표를 입력합니다. 좌표를 입력하고 확인하기까지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출격 전 사무실에서 기록 장치에 좌표를 입력하고 이 장치를 전투기에 주입시킨 뒤 목표 지점으로 향합니다. 출격 후 목표 지점에 오면 좌표를 육안으로 다시 확인한 뒤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조종사의 부주의로 처음부터 좌표가 잘못 입력되면서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되었습니다. 좌표를 잘못 입력했더라도 육안으로 목표물이 안 보이면 투하를 멈춰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한 대는 좌표를 정상적으로 입력하고도 동시 투하 훈련이어서 좌표를 잘못 입력한 조종사를 따라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이나 교량 파괴용으로 쓰이는 MK-82 폭탄 8발은 불발탄 없이 모두 지상에서 폭발했습니다. 폭탄 1개당 축구장 1개 면적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큰 피해를 가져올 뻔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뉴욕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085편 여객기가 15시간 가까이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웹사이트를 통해 운항 사정으로 출발이 늦어지고 있다며 오늘 오전 10시 30분 대체 항공편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탑승 대기 중인 한 승객은 YTN의 구체적인 지연 이유를 듣지 못한 채 출국 게이트에서 장시간 기다리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45분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푸꾸옥으로 향하던 비에젯 항공 VJ975편이 기체 결함으로 이륙 1시간여 만에 제주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은 제주공항 관계자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비행기 안에서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특사가 군사 원조와 정보 공유 중단은 우크라이나가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벌인 설전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양국 고위 당국자들이 다음 주 만날 예정이어서 사태가 수습될지 주목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전례 없이 고성이 오고 간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미국이 군사 지원에 이어 정보 공유까지 중단한 가운데 켈로그 특사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난하게 광물 협정에 서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다 조율해놨는데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Yeah, but this is one of those. Very candidly, they brought it on themselves. The Ukrainians, what I mean by that.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도전해선 안 된다고 켈로그 특사는 덧붙였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일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Ми прагнемо конструктивної співпраці, партнерських відносин про те, що відбулось у Білому домі замість наших перемовин, можна тільки шкодувати. Але треба знаходити силу, йти далі. 하지만 이번엔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미국을 공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잘루즈니 대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Отже, цього достатньо, щоб зрозуміти, що вже не лише Росія та вісь намагається зруйнувати світовий порядок, а й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фактично остаточно його руйнують. 이런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일단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담에서는 휴전과 평화협정의 기본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간밤에 또 트럼프바의 불확실성이 불거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저는 멀미날 것 같습니다. 네. 하도 오락가락해가지고. 예. 간밤에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대부분 한 달 유예하겠다. 예. 캐나다와 멕시코의 눈치를 본 것 같지 않고 그 배경을 뭘로 보십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뭔가를 해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불법 이민 이제 마약 유입 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잖아요. 네. 뭐 하루 이틀 전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놓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백악관에서 얘기하기로는 공식적으로 멕시코 대통령하고 캐나다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근데 전화 통화에서 뭐 특별한 내용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욕설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그걸 핑계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바, 사실 관세 인상이 주된 목적은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어떤 불법 이민, 마약 유입 이걸 막겠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고 실제로 정말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 변덕스러움.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 너무 조변석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자국에 미칠 영향들을 많이 고려했다고 봐야겠죠. 이제 캐나다, 멕시코는 사실 미국하고 인접하고 있고 과거에는 나프타라서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맺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세 충돌이 일어나면 뭐 캐나다나 멕시코도 물론 피해를 많이 보겠지만 예. 미국 소비자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캐나다나 멕시코로 미국산 제품들이 많이 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보복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니까 예. 사실 극단적으로 가는 걸 트럼프가 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최소한 두 나라에 대해서는. 예.
네, 도통 속을 알 수가 없는 게 또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수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의도가 뭘까요?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크게 두 방향인데 하나는 국가에 대한 관세, 이게 이제 캐나다, 멕시코, 뭐 중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철강 알루미늄, 뭐 최근에는 뭐 반도체 자동차도 얘기를 하지만 네. 일단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이슈가 확실합니다. 불법인 마약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관세 정책은 오락가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 다른 나라와 미국과의 어떤 대화 과정에서. 그러나 이제 품목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만 딱 놓고 보면 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사실 뭐 우리나라도 주력 산업이긴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상징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건 없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뭐 연기라든가 뭐 취소라든가 이런 건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일정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 부과를 시작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벌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품목들도 중요하긴 한데 네. 사실 멕시코나 캐나다에 뭐 공장이 있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서 미국의 수입 관세가 올라가면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힘든데, 다만 이제 한 달 유예이기 때문에 뭐 예. 시간을 벌었다는 표현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좀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지금 그 미국 내 현지 공장도 또 많거든요. 그래서 예. 생산을 이쪽에서 뭐 우회로 수출하는 거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거 대신 미국 내 공장의 생산 비중을 높이는 이런 생산 조정으로 좀 대응할 생각이어서 뭐 아무튼 시간은 벌어주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좋긴 좋은 측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의도가 어찌됐건 지금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략치고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근데 네.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있긴 한데 이제 트럼프 주변의 캐빗 참모진들이 이제 장관들이 이제 후보자가 지명이 돼서 아직 의회를 통과를 안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렇게 뭐 주무부처의 장관이 딱 있어야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트럼프 참모진들 간에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강경파가 있고 분명히 비둘기파가 있을 텐데 비둘기파는 당연히 미국 경제가 손해 보는 부분을 계속 얘기할 거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건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에 대해서 미국의 이익 단체들 주로 이제 산업협회가 되겠죠. 예. 아마 계속 로비가 갈 겁니다. 근데 그 로비의 방향이 서로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미국 내에서 뭔가 생산 활동은 하지만 수입 제품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관세는 안 된다. 대신 이제 뭐 바깥의 외국 기업들하고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은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트럼프가 제일로 중요시하는 경제 지표는 주가 지수입니다. 예, 뭔가 관세 인상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놓고 주가가 이제 폭락하면 지금도 그래요. 한 발 물러섭니다. 네. 이제 그런 그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 없이 계속 좀 올라간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약간의 좀 조정, 뭐 극단적으로는 상당폭의 조정이 필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조금만 자극이 와도 주가가 폭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트럼프가 되게 좀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관세만 해도 협회는 안 된다, 노조는 환영한다,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오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 지수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 이거는 굉장한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간밤의 뉴욕 증시 이제 완전히 조정장에 접어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캐나다하고 그다음에 멕시코에 대해서 또 유예를 했다는 소식은 사실 주식시장에는 호재인데 오히려 떨어졌죠. 이거는 어떤 이제 트럼프가 하도 계속 말을 바꾸니까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좋은 호재인지 약재인지 상관없이 너무 불확실하다. 주식시장에 트럼프를 못 믿겠다. 이제 그런 주식시장 참가자들의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음 같아선
트럼프의 머릿속을 좀 파헤쳐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또 행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금 보면 체감상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거든요. 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2.0%니까 뭐 그 정도면 양호하다고 보이는데, 물론 문제는 이제 소비자 그 물가에 사용되는 품목들이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체감적으로 느끼는 품목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생활 물가 지수라고 따로 이제 산정을 하는데, 그게 2.6%거든요. 이게 네. 지금 계속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뭐 주유소만 가보셔도 뭐 몇 달 전보다 지금 물가가 뭐 휘발유나 경유 가격 확 오른 건 알 예.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커피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그런 걸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조적인 흐름 자체는 안정적인데 변동폭이 큰 품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체감 물가는 많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공식품 물가는 더 오를 것 같다고 해요. 17일부터는 라면값도 오른다는데 일단은 가공식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배경은 뭡니까? 가공식품 그 품목만 딱 놓고 보면 2.9%가 올랐거든요. 생활 물가보다 더 예,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월드뱅크 통계를 이용해 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예. 1년 전에 비해서 아라비카 커피 원두가 키로당 예. 1년 전에 4.6달러였는데, 그러니까 1년 전이면 작년 2월이죠. 그렇죠. 올해 2월에는 9달러. 오, 두 두 배가 배가 올랐어요. 놀랐네요. 예. 코코아도 뭐 5.5달러에서 거의 10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 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네. 커피 가격이 올라간 거는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중에 우리 국내 뭐 막김도 한 17%, 그다음에 뭐 커피가 아까 말씀드린 8%, 예. 빵도 한 5% 정도 올랐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제 라면도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밀가루 가격에 뭐 문제가 있나? 그런데 밀가루 가격은 안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 뭐 업계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업계 뭐 재무제표를 꼼꼼히 볼 수는 없는 건데, 예. 밀가루 가격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빵하고 라면 오르는 건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물론 이제 그거는 단순히 이제 달러화를 표시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지. 최근에 환율은 1년 전에 비해서 한 7, 8% 정도 올라 있거든요. 환율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환율을 고려한 가격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밀가루 쪽에서도 뭐 라면이나 빵의 주원료인 밀가루 쪽에서도 분명히 그런 영향은 있지만, 아무튼 라면이나 빵 올라가는 건 개인적으로 그쪽을 좀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반기진 않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또 지금 본격적인 관세 전쟁까지 앞두고 있고, 국제적으로 지금 또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또 전국 상황을 보면 또 우리 전국 상황만 놓고 봐도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부의 최고 컨트롤 타워,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인데 지금 뭐 정치 상황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우리 그 통상교섭본부장이나 그다음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예.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정상끼리 회담한 그런 것들이 영향 뭐 지금 유효하냐? 지금 캐나다, 멕시코 상황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의 총리가 넘어가서 뭔가를 했는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또 관세를 유예도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정상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대신 이제 산업부 장관 그리고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계속 이제 지금 좀 있으면 또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 또 그젠가요, 어젠가요?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관세 차이가 4배라는, 어제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찾아봤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제 오전 11시 우리 시간으로 예, 그때 그래서 나왔죠. 예. 오해를 불식시키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게 좀 큰 뭐 지금 예. 우리 통상 관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물가 쪽에서는 지금 뭐 긴급
적으로 좀 할당가세, 수입 할당가세를 좀 낮추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세세히 좀 살펴서 그런 물가 안정에 대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대외적인 것들은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내부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내리거나 이런 것들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작년도 아시겠고 지금 올 초 겨울 보시면은 유난히 좀 기후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그 농산물 같은 경우가 특히 뭐 최근에 피쉬 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 앞에 많이 갖다 붙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수산물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 품목들을 우리 정부가 좀 살펴봐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런 거를 좀 많이 수입을 해주면 그리고 관세를 낮춰주면 물가 안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그 취향이라고 할까요? 기존의 국산 어떤 품목을 먹는데 그걸 대체를 한다고 잘 안 사더라고요. 뭐 사과 먹다가 파파야 먹으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저게 보험 넘어가고 초여름 되면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정부가 물가 안정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업 회생 절차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TMF 사태를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제휴사들은 홈플러스 상품권 받지 않기 시작했고 협력업체들도 납품을 중단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MBK하고 홈플러스가 시장이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무는 이제 법원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상거래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납품업체들이 물품을 공급을 하고 그 대금을 받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좀 보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게 무너진다면 지금 주요 대기업들 제품들이 홈플러스로 가는 게 좀 막혔잖아요. 그게 점점점 막히고 그러면 일단은 거기서 홈플러스 자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부분 상거래 채권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홈플러스와 MBK 쪽에서 좀 확실한 보장. 지금 할 수 있는 건 한 달 정도 뭐 그 지금까지 납품한 거에 대해서는 대금을 확실히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미리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탈출하는 순서는 진흥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들은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는데 중소업체들, 납품하는 업체들은 만약에 말씀하셨던 UF 사태가 다시 재발된다면 우리나라 유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홈플러스 쪽에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홈플러스는 일단 상거래 채권이라든지 다음 주까지 전부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전망은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성이 몇 천억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뭐 한두 달에 들어오는 게 그래서 뭐 당장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요번 달 안에 문제가 된다면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홈플러스도 그렇고 MBK도 그렇고 상당히 좀 공공해질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금융감독기관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은 UMF 사태가 재발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문제는 없지만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이후의 문제인 거죠. 그때도 괜찮을 건가? 이제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건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노조도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구조조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구조조정 가능성은 좀 개인적으로 크다고 봐요. 일단은 채무도 많고, 그리고 뭐 흑자전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뭐 이자 비용까지 고려하면은 상당히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그 홈플러스의 영업점들을 뭐 매각을 하든 매각 후에 다시 임대를 하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인력 구조 정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요, 이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지 않습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여론 같은 것들도 많이 부정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모펀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사모펀드에서 부정적인 게 과거 론스타가 그렇죠. 외환행했을 때 이게 먹튀라 그러죠. 한 9년 만에 몇 조 원 차익만 남기고 넘어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또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모펀드가 그러진 않겠지만 일단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속성은 차익을 남기는 거거든요. 어떤
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보단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은 앞으로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제출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추가 자료 확보가 무산되면서 변론 절차가 끝난 한 총리 사건의 선고도 기존의 전망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심리와 관련해 헌재가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오던 검찰이 제출 시한 마지막 날 거부 의사를 전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조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당사자들의 수사 기록이라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 자료들은 국회 소추위원 측이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확보한 것들인데다 해당 국무위원들은 앞서 국회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술했던 만큼 조서 확보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입장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려던 국회 측의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 종결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확보해 들여다보려던 헌재의 계획 역시 틀어지면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정도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총리 사건은 한 차례 기일로 변론이 끝날 만큼 상대적으로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다음 주 초중반 선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던 김태열 씨도 소환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는 이틀간 진행되는데 검찰은 첫날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은 두 번째 대질 조사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제공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시장 후원자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관련해 명 씨 측은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과 명 씨가 7차례 정도 만났고 이 만남이 모두 특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 씨가 계속 기억을 해내고 있는 만큼 만난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던 김태열 씨도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 시장 관련 의혹을 물었습니다. 명태균 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황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날 강혜경 씨를 상대로도 같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오 시장 측은 대납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캐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명 씨 측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거듭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걸 보면 왠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특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오는 10일 강혜경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에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최근에 대치만 패러디 영상으로 불거진 관심과 논란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엘레지의 여왕인 가수 이미자 씨가 66년 만에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YTN 스타 김성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유명한 가수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진스 소식.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의 법정 공방. 경제적인 이슈로도 많이 다뤘었는데 이제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진스는 팀 이름을 NJG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는데요.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첫 신문 기일이 오늘 진행되는 건데요.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하이브의 잘못을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도어 측이 이 과정에서 뉴진스의 모든 활동을 금지해달라 이런 신청을 또 추가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뒤늦게 알려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11일이죠. 어도어는 뉴진스의 모든 활동을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추가 요청했습니다. 모든 활동이라는 건 광고 같은 상업적인 활동은 물론이고요. 작사, 작곡, 연주 등 음악 활동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활동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멤버 측이 보복성 결정으로 추정된다고 밝히자 어도어 측도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약을 지키면서 활동하자는 취지라는 해명인데요. 양측의 이 같은 설전은 오늘 가처분 신청 첫 신문 기일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계속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문을 열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핫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개그우먼 이수지 씨인데 대치만 패러디 영상 굉장히 세간을 뜨겁게 달궜어요. 여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고요? 맞습니다. 이수지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의 열혈 엄마를 패러디한 제이미 엄마를 연기하면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이수지 씨는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복처럼 여겨지는 명품 패딩과 더불어 어디선가 본 듯한 인물을 굉장히 낯익은 연기력으로 표현하면서 웃음을 유발했는데요. 단 2개의 영상은 한 달 만에 총 조회수가 129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화제를 모은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강남권 학부모를 향한 조롱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배우 한가인 씨에게 애꿎은 불똥이 튀기도 했는데요. 과거 한가인 씨가 자녀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차 안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모습을 두고 그를 향해 극성엄마라는 악플이 달렸습니다. 결국 한가인 측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는데요. 이에 일부에서는 이수지 씨가 한가인 씨를 저격했다라는 그런 자극적인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이수지 씨가 난처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중문화평론가와 변호사들까지 나서서 이수지 씨의 패러디 개그가 풍자냐 조롱이냐를 놓고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한가인 씨에게 때 아닌 또 악플 세례가 쏟아지면서 이를 보는 이수지 씨 마음도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자신의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의견 속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았던 이수지 씨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수지 씨는 매 캐릭터에 공을 들였지만 이번 대치맘 캐릭터에 유독 반응이 크게 왔다며 자신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부담감도 있고 오해도 있다고 털어놓았는데요. 특히 모든 캐릭터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과 주변 사람들을 관찰한 것을 토대로 만든 것이라며 특정 인물을 모델로 삼았다는 의견에 대해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영상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논란들도 많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가수 이미자 씨 이야기인데 은퇴를 시사하셨죠? 예. 네, 맞습니다. 1960년대 대중음악의 아이콘이자 엘레지의 여왕으로 불리는 가수 이미자 씨는 다음 달 고별 무대를 끝으로 66년 가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미자 씨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연 맥을 이음이 자신의 마지막 공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은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이번 공연으로 가수 인생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1959년 데뷔한 이미자 씨는 19순정,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여로 등의 히트곡을 포함해 2,500곡이 넘는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2023년에는 대중음악인 가운데 처음으로
금관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전통 가요의 맥을 이어온 이미자 씨의 은퇴 소식에 많은 팬이 아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하나의 가요계 소식을 좀 짚어보자면 또 한 명의 떠오르는 레전드 가수죠. 가수 지드래곤 씨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는 소식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드래곤 씨가 최근 11년 5개월 만에 정규 앨범 위버맨 씨를 들고 팬들을 찾아왔는데요.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8곡이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순위권에 오르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모든 곡이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특히 타이틀곡인 투 배드는 유튜브에서 공개 8일 만에 3,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8년 만에 개최하는 공연도 화제입니다. 지드래곤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월드 투어 한국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해당 공연은 이틀간 6만 석이 티켓 오픈과 동시에 완판되며 지드래곤의 영향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굉장한 스타긴 하죠. 또 다른 월드스타 이야기를 보자면은 블랙핑크, 리사 씨의 소식도 화제인데 미국 최대 영화상 아카데미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다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룹 블랙핑크의 리사 씨는 지난 3일 열린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K-팝 가수로는 최초로 축하 무대를 펼쳐 시상식을 빛냈습니다. 이날 리사 씨는 영화 007 시리즈 죽느냐 사느냐의 주제가 Live and Let Die를 불렀습니다. 리사 씨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특유의 가창력과 화려한 춤으로 영화인들을 사로잡았는데요. 강렬한 무대가 끝난 뒤에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오면서 열렬한 환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리사 씨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난 이후 진행된 애프터 파티에도 참석했는데요. 특히 한국인 디자이너가 제작한 독특한 드레스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다수의 해외 매거진은 리사 씨를 아카데미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영화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이죠. 미키 17. 흥행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돌아왔죠.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 이후 약 6년 만에 내놓은 신작 영화 미키 17의 극장과 흥행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개봉한 영화는 어제까지 일주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개봉일 당일에는 24만 명을 동원하며 올해 개봉작 중 최다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고 3일절 연휴 사흘간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동시기에 눈에 띄는 경쟁작이 없어서 영화는 이번 주말 200만 관객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화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봉준호 감독만의 재치와 위트, 독창적인 세계관, 1인 2역을 완벽히 소화한 로버트 패틴슨과 첫 악역에 도전한 마크 러팔로의 연기 변신 등의 호평을 보내는 관객이 있는 반면 긴장감이 떨어지고 봉 감독의 전작들이 겹쳐 보일 정도로 신선함보다는 익숙한 느낌이 강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영화는 오늘 북미에서도 개봉하며 외신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어서 흥행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기자님 영화 전문이신데 평점은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개인적인 평점은 4.5점을 주고 싶습니다. 10점 만점입니까? 아닙니다. 5점 만점입니다. 5점 만점에 4.5점. 알겠습니다.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때 아닌 봉준호 감독이 인종차별 논란까지 휩싸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영화와는 무관한 이슈인데요. 봉준호 감독이 때 아닌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봉 감독이 지난 3일 미국 뉴스 전문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인터뷰 영상에 출연했는데요. 당시 그는 가장 좋아하는 K-팝 그룹으로 블랙핑크를 꼽았습니다. 이어 블랙핑크에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를 묻는 질문에 로제, 지수, 제니라고 답한 뒤 everyone, 즉 모든 멤버를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인터뷰가 공개된 후 국내에서는 1969년생인 봉준호 감독이 블랙핑크를 좋아하고 멤버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리사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을 두고 일부 태국 네티즌과 리사 팬들 사이에서는 봉준호 감독을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그가 한국 멤버 이름만 말했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자와 다름없다는 도 넘은 힐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봉준호 감독을 향한 비난이 과하다는 지적이 맞서며 아직까지도 온라인상에서는 감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또 궁금하기도 한데 저도 이번 주말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김성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지난해에 일어났습니다. 재판에서 이 여성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시민단체들은 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지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에서 30대 남성이 불에 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은 교제하던 40대 여성 A씨. 수년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 A씨가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방화 당일 남성은 전 남자친구를 아직도 못 잊었느냐며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A씨는 왜 불을 지켜보고 있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저 불이 꺼지면 내가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숨지게 했다며 방화 살인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끔찍한 교제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제폭력을 방치한 경찰, 그리고 교제폭력에 가벼운 처벌을 한 판사에게 오히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피해자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23차례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왜 헤어지지 않느냐며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교제폭력 피해 지원 기간에 연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마트워치도 저희한테 거절을 했고요. 그 CCTV 같은 것도 좀 저희가 설치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거절을 해갖고 설치를 못한 상태였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피고인이 아닌 교제폭력 생존자 그리고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이제 꽃샘추위는 확실히 물러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불청객이 찾아오곤 합니다. 미세먼지, 오늘 또 말썽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추위 걱정은 없이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인 지금은 공기가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지금보다 10도 이상 올라가겠는데요. 다만 이렇게 추위가 물러가자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2배 이상 짙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먼지에 안개까지 시야를 흐리고 있다고요? 네, 현재 내륙 곳곳에는 다소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특히 경북 내륙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진 지역도 있는데요. 이 안개에 먼지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더욱더 흐릴 수 있겠습니다. 운전해서 출근하신다면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만 점차 늘겠습니다. 다만 어제 유입된 스모그에 대기가 정체하면서 서쪽 곳곳에서 공기가 탁해졌는데요. 수도권에서도 먼지는 오늘 밤까지 해소되지 못할 걸로 보이는 만큼 나오실 때 보건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이 0.1도, 안동 영하 2도, 대전이 영하 1.6도로 일부 내륙에서 영하권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0도까지 껑충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고 대전과 광주 12도, 대구 11도 등 어제보다 높은 곳도 많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늦은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인 내일은 충청 이남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수도권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답답한 공기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야외 활동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깥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로 호흡기를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3월 7일 금요일 뉴스타트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시야가 흐리다고 하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